우선은 이제 사법제도 및 정책개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법제도하고 정책개혁 중에서도 또 이렇게 약간 소 분류가 나뉘는데요. 일단은 법률 개정과 그다음에 신법,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요 두 가지가 한 가지 범주로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젠더 폭력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 게 영국의 중대범죄법 76조와 그리고 내무부 지침입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에 강압적 통제론이라는 걸 적용을 했어요. 강압적 통제론이 뭐냐 하는 거는 이 가정폭력의 핵심이 통제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성 자체가 낮더라도 이 행위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통제라는 패턴을 구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범죄법 개정안을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통제적인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건이 뭐냐면 우선은 반복성,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강압적이거나 어떤 통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요건은 상호 연결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두 사람 간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연인이거나 배우자 이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로서 뭐 동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그런 강압적인 통제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앞으로 내가 또 폭력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공포심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일상에 상당히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이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를 이제 놓고 이 네 가지를 충족했을 때 범죄 행위가 구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서 약식이나 정식으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방금은 이제 중대범죄법에 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내무부 지침이에요. 영국의 내무부 지침에도 강압적 범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는 뭐 자유 박탈, 감시 통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네, 발제 그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적인 필요를 빼앗는 행위, 피해자의 시간을 감시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사례들이 있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피해자 일상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뭐 피해자에게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하하는 발언들을 한다거나 해치거나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 자녀를 위협하거나 내지는 너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행위 등이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강압적 통제 범죄는 기존의 형법 개념에 따르면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가 누적이 돼서 줄 때는 어떤 강압과 통제 패턴을 범죄로 처벌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과 그 다음에 지침, 이 시행된 효과를 좀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좀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경찰에 신고된 강압적 통제 범죄 사건 수가 2016년, 17년 대비 2019년, 20년에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안판사 법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법원 구조가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심리하는 사건의 수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또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의 이제 보건부 같은 경우에는 폭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함께하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끝낼 수 있습니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네, 이 문서에 젠더 폭력 피해 여성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건부가 폭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급병원과 그다음에 범죄와 무질서 감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여기에 정보를 공유할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를 공유할 때 데이터를 마련을 할 때 모든 피해자를 포함해서 폭행의 유형, 시간, 장소를 기록하는 이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를 마련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특히 폭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럽은 개인정보 공유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항상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살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게 공익에 구입한다라고 되면은 공개를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벨리즈라고 남미의 이제 작은 섬나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국가행동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유엔과 유엔 산하기구와 협력해서 만든 국가행동계획, 여기에 따라서 부문별 젠더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벨리즈 여성부가 벨리즈 젠더폭력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계획은 이제 2010년에 처음 수립이 돼서 3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됐고, 평가를 거친 후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또 3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또 평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가장 이제 최신,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던 계획에서는 젠더 폭력 대응에 대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어,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모든 형태의 젠더 폭력을 근절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 관점은 젠더 폭력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젠더 폭력을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성차별로 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 성향, 출신 국가 등등등 이런 차별이 성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교차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이 일어난다라는 점에도 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국가행동계획에서 벨리즈가 또 중점 영역으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젠더폭력 대응 강화 및 기소율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부문별로 젠더폭력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인간개발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부, 이렇게 두 군데가 함께 경찰, 경찰 검사, 치안판사,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 전문가, 뭐 종교, 지역사회 지도자,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대상으로 이 젠더 폭력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경찰대 교육과정에 가정폭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부에서 경찰대 교육을 주관을 하고 있고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는 가정폭력법,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경찰, 가해자로서의 경찰입니다. 네. 경찰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교육을 받아요. 여기에서는 주로 가정폭력법, 그다음에 학대 유형,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여성이 어떤 쉼터 이런 데 머무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치안판사하고 가정법원 치안판사
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및 여성 권리 교육을 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법관용 젠더 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은 그 젠더 평등 그리고 젠더의 문제에 관한 이제 일단 용어 정리들을 다 해놓고 젠더 평등이 실현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제 규명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평등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판결 사례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판결할 때 젠더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권고사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은 팔레스타인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요즘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많이 뉴스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국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 제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여러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폭력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일단은 팔레스타인의 자체적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영국, 요르단, 이집트, 오토만 이 나라들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1948년 8년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안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봉쇄 조치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일관성이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개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지역에 각각의 법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동쪽,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법이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정말 해결책을 찾고 싶어도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게 젠더사법위원회이고요. 팔레스타인 여성 및 인권 관련 법률, 정책, 규제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고자 했고 각 부처에서도 젠더 폭력 내지는 이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제 젠더 부서를 설립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자체적으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중기적 부문 간 국가 전략을 세웠고요. 이거를 통해서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고 뭐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방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경찰에서는 가족보호 전담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경찰 서비스의 젠더 관점을 포함하도록 하는 5개년 젠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자료집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을 착안을 해서 이제 법률 지원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는 거죠. 그런 차원과 그다음에 사법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안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 정비하는 것, 요것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소는 세 곳이 있고,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이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서 여러 서비스, 법률, 의료, 사회 서비스를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2016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운영을 잘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장관급 회의에서 여성폭력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대학에 여성 권리 보호에 관한 특별 과목을 신설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아일랜드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 대응을 주도한 게 시민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성,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 나선 게 여성운동 진영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1970년대에
위민스 에이드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폭력 위기 센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건강, 보건 측면과 주거 관련 당국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위민스에이드에서 남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전략 구상이라는 문서를 냈어요. 여기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구조가 없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담 부처를 신설해라,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이걸 정부가 주도해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전국 여성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그 1995년도에 친구 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 청소년이 영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출국을 못하게 막았어요. 이제 이 사례를 들면서 아일랜드 사법제도 내에서 여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다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또 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가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쳐서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가정, 성 및 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 공무원, 뭐 사회운동 활동가, NGO 이렇게 다 그 분야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국가 전략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됐고요. 2007년에는 가정성 젠더 기반 폭력 예방청, 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 제고와 예방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고요. 1차 국가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와 혁신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정부 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 포스크라는 데가 가정폭력 내지는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서는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하는 전문 기관으로 인식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각에 참여를 하지는 못해서 아일랜드 정부가 아직까지는 이 젠더 폭력을 심각하게 내지는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2차 전략에서는 이제 가해자의 책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세웠으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건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사법제도 및 정책개혁에서 사법기관을 신설한 사례들을 살펴볼 거예요.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전문 법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 중이던 전문 법원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영국과 웨일즈에서 2002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 전문 법원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리고 사건 진행에 지연을 줄임으로써 사법 효율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서 이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가정폭력 사범이죠. 범죄자의 사법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형사사법제도에 그러니까 민사법 법원을 연결하는 어떤 가능성을 모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폭력 전문 법원은 법정 절차가 핵심이기는 하지만요. 가정폭력의 조기 식별, 의료와 사회 돌봄 개입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과정을 연결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법원이 승인을 받으려면 갖춰야 될 요소가 1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몇 가지를 보면은 우선은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갖춰서 지역사회 협력 대응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관이 공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집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공공기소국, 치안판사, 왕립재판소, 뭐 보호관찰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 안전을 증진하고 피해자화가 반복되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정폭력 전문 법원이 이제 곧장 시행된 거는 아니고 이제 시범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28개 가정폭력 전문 법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2009년까지 140여 개 가정폭력 전문 법원이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폭력 전문 법원이 설립된 이후에 형을 선고받은 피고가 가해자죠. 수가 증가했고요. 조기에 유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법정 절차 기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피해자가 이제 그 처리 과정을 쭉 거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팔레스타인인데요. 팔레스타인도 여성폭력 전문 법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 국가라는 지위는 없지만 고등사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법 당국을 대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유엔 여성하고 협력해서 나블루스 법원 안에 여성폭력 전문 법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개소를 했고요. 여성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여성폭력 생존자의 사생활, 그다음에 비밀, 존엄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이제 반응적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젠더 전담 판사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 여성이나 장애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법원 안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칸막이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법원 안에서도 이 사생활 내지는 이제 이 신원을 좀 보장할 수 있게 공간을 재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슬람 국가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혼자 이제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파트너, 검찰, 사회복지사가 피해 여성을 동반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2022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젠더 전담 판사들이 여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두 번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간이 제도를 많으셔서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조금만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피해자 지원 제도 수립 시행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루스 모델인데 이전에 이제 저희 GB 하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학대 개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피해자 안전과 가해자 책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통제의 바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가정폭력 방지팀은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해자 의무 체포 정책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을 가했거나 뭐 피해자의 두려움을 유발했거나 이러면 72시간 내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도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선 가해자 남성에게 여성주의적인 심리교육 접근법을 기반으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폭력은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주지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적용으로 신고부터 처벌까지 단계가 이제 통합이 돼서 통합적으로 실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안에 이제 여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서 가해자의 재발률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학대 피해자들이 다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그 재발 내지는 다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다라고 해서 실제 학대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제 성범죄 피해자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난번 GB에서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영국 NHS 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도 따지면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21년까지 400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 상담 프로그램에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크라고 이게 약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내워 오면 여기서 관련한 법의학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일상회복을 위한 상담과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담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신체, 정신 건강 및 정서적 안정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갈게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인데요. 여기는 이제 판지병원이라는 곳에 원스톱 센터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종합병원이었는데 이제 여성 병원이었는데 내전 때문에 젠더 폭력이 증가해서 젠더 폭력 생존자의 치유와 지원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원스톱 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의료 지원, 그다음에 심리사회 지원, 법률 지원, 사회경제적 재통합 지원이에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입소를 하게 되면은 심리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쭉 파악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 이 담당자가 계속해서 이 피해자를 케어하게 됩니다. 병원과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처 같은 게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또 2차적으로도 피해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요. 심리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다던가 집단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법률 지원도 같이 해줍니다. 사회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 이제 경제권이 없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피해자들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오히려 또 통합적으로 젠더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 넘어가 볼게요. 덴마크에서는 강간 피해자 의료 지원 지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는 이스탄불 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젠더 폭력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요. 이걸 또 보고해야 합니다. 1999년에 피해자 지원 모델을 수립을 했고 여기서 이제 피해자의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거를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요 의료 지원 지침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이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지침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침감에 따라서 덴마크 국립병원에는 성폭력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성폭력 전문 센터는 이제 피해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하고요. 필요하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장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해 후 72시간 내에 방문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인 거를 존중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검사는 피해자가 받고 싶어 하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이후에는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4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매년 약 2억 8천만 덴마크화가 되겠죠? 그래서 유로로 따지면 3,700만 유로인데 이걸 지출을 해서 여성폭력 근절 조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폭행 피해자 존중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 시행 이후에 신고 과정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한 5%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이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인데요.
사법제도 개혁과 피해자 지원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하지 않고 여러 기관을 다녀야 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제도가 이제 제도나 정책이 여기저기 나뉘어 있어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 차원에서 가해자를 교육하는 일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성폭력 가해자에게 반성폭력 교육이 뭐 이루어지긴 하지만요. 이게 개인 대상이지 전체 지역사회라는 틀 안에서 제공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라는 틀 안에서 젠더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고 전체 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중시하는 교육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발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찾고 정돈해서 저희에게 발제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주제 발표인데요.